부모가 줄 수 있는 환경, 양육 환경에 대한 연구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 키를 이제 결정한다고 봤을 때 유전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네. 그다음에 아이를 뭐 어떻게 먹이느냐, 운동시키는가에 예, 따라 예. 다를 수 있죠. 예.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한 것이 부모의 양육 환경인데요. 네네. 두 가지 보호적인 환경이 있어요. 네네. 유전을 좀 많이 받았어. 그러나 ADHD가 발현하는 것을 늦추거나 예. 또는 발현하는 그 크기, 정도를 낮추는 환경이 있다. 그 환경이 이제 두 가지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요, 산만한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오늘 집중해주세요. 반가운 분과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아영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소개 말씀을 부탁드렸지만 저희 채널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맞아요. 있으시잖아요. 몇 번 나오실 때마다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기자님은 제가 항상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미국에 인스타로도. 있으면서 연락도 드리고 해서 저는 그래서 자주 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희가 되게 못 뵌 지가 가깝게 꽤다 진짜요? 되잖아요. 사실 교수님 하면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ADHD로. 다시 태어나도 나는 ADHD가 있는 나를 선택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ADHD가 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삶을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요. 네, 왜냐면 네. 제가 실수를 되게 많이 하고 항상 엉성한 면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살다 보면은 실수가 나오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고 이런 네. 사람을 보는 눈이 이미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훨씬 공감이 있고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포용하면서 보시겠죠. 진짜 그래요. 네. 왜냐면 그게 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에서 그런 눈은 도움이 되잖아요. 왜냐면 나와 뭐 다른 양상이건 비슷한 양상이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실수도 하고 있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되게 공감이 가게 되고 또 하나는 네. 이 ADHD의 가장 또 특징적인 면이고 위험할 수도 있는 면이 충동성이에요.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그냥 뛰어드는 거. 네. 제가 삶을 좀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가게 됐고 네. 이게 아무래도 보통 이렇게 안전을 추구하는 폭에서 이제 넓어지는 폭을 네.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여기까지 오고 보면 저는 그 삶이 좋아요. 근데 그게 ADHD 덕분이었던 것 같다. 저는 라는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드나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ADHD가 없었다면 계획을 좀 했겠죠. 네. 계획하면 할 수 없었던 일이 많아요, 제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예. 제가 미국에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돈도 없고 영어도 잘 못했거든요. 그걸 계획하면 어떻게 와요? 이거 못 와요. 네네. 부모님들이 요즘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좀 산만해. 다른 친구들도 산만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ADHD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네. 이 경계와 기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ADHD가 실제 뇌과학적 특성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특성이 아니에요. 키 정규 분포 있죠. 네.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그렇죠. 근데 어디 끄고 여기는 크다 작다는 없잖아요. ADHD도 유사한 개념이에요. 예. 이게 있다 없다로 딱 끊어지기보다는 네. 특성이 더 많다, 특성이 더 작다. 정도의 차이예요. 정도의 차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그런 모습이 있다고 보인다. 아마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ADHD 진단할 정도냐 아니냐. 그거가 차이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문가가 결정을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이게 있냐 없냐 막 하시기는 네네. 좀 어려워요. 진단이 이렇게 체크만 한다고 나오는 게 네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요렇게 컨티뉴엄, 스펙트럼처럼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임상 경계점을 넘으면 진단을 해요. 그 경계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각을 계속해. 그렇죠. 예.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야. 그렇죠. 그렇다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너무 돌아다녀서 책상에 앉아서 교실에 수업을 하지 못하는 정도다. 이게 그냥 산만하고 까먹는 정도가 아니고 네네. 그걸로 인해서 실제 어려움이 있는 게 네, 결과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산만하다. 그 하나 가지고 진단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동반되는 증상들이 이제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전문가는 어떻게 진단하냐면 진단 기준이 있어요. 공식적인 진단 기준. 그러면은 진단 기준에 이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잖아요. 그래서 주의력 결핍 중에 9개 진단 기준이 있어요. 네네. 산만하다 아니면 말을 해도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한다. 네. 아니면 쉽게 이제 주의가 흐트러진다. 네. 아니면 일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다. 네네. 또는 뭐 정리정돈을 못하고 네. 그다음에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산만함, 주의 조절의 어려움, 건망증, 소지품 분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요. 네. 9개. 그다음에 과잉 행동, 뭐 말이 많다, 행동이 뭐 거의 못하달린 것 같이
움직인다, 잘 네. 참지 못한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쪽 편에 네, 있죠. 네. 충동적이다. 네, 네. 이게 자기 조절 파트, 그다음에 주의력 조절 파트. 네. 여기 9개, 여기 9개. 그래서 이쪽에서 6개 이상 충족하면 주의력 부족 양상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과잉 행동 장애 9개 중에 6개 이상 충족하면 충동성 및 과잉 행동 양상이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쪽 양상이 많은 애가 있고 이쪽 양상이 많은 애가 있고 예. 2개 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네네. 2개 다 많을 때만 ADHD가? 아니요. 이쪽 한쪽만 많아도 ADHD라고. 아, 그래요? Yeah. 이게 신경발달 장애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경이 발달하잖아요. 네. 신생아부터 어른까지. 예.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신경 발달의 어떤 전형적인 발달 양상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아이들은 그 양상에서 조금 차이가 나게 발달. 그렇기 때문에 어른에서 진단을 받았다 해도 저 같으면 이제 어른 때 가서 진단받았다. 그러나 이게 신경발달 장애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분명히 어릴 때 증상이 있었을 거고 있었다는 게 에비던스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진단을 해줘요. 네네. 그래서 전문가가 가면 일단 요 체크리스트도 당연히 보지만 아까 말했던 감별 진단이나 일상생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지 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많다면 어릴 때 이게 있었는지 이걸 다 한꺼번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가서 진단을 제대로 받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가에 가서 진단 제대로 받으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정신과 진단이 많지만 ADHD는 진짜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진단을 받으면 치료가 대체로 좀 정립돼 있어요. 있다, 없다가 아니고 많다, 적다로 보는 게 맞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단 받은 경우에도 양상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아까 9개 중에 6개, 9개 중에 6개 했죠. 이쪽이 많은 사람, 이쪽이 많은 사람도 다르고 그렇겠죠. 그 안에 양상도 달라요. 그래서 치료도 그걸 다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선생님한테 가면은 선생님이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게 어떠냐고 치료 플랜을 의논할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그때 제대로 된 시기적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마다 다르다, right?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하나같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근데 진짜 수업 시간 앉아있지도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다른 아이도 방해하고 또는 충동성으로 만약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애를 밀어버린다거나 그런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치료를 만약에 안 하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아이가 학습을 못 하잖아요. 그죠? 다른 아이들의 관계 디벨롭이 안 되잖아요. 그때에 필요한 학습이나 소셜, 사회성 발달 같은데 좀 심한 경우에는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ADHD는 왜 생기는 건가요? 심리, 정신학적 그 특성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부분,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에서 생깁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자면 키 큰 유전자가 있겠죠? 나 한 개는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큰엄마 아빠한테 큰 아이가 나올 확률이 많잖아요. 근데 그 또 100%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애가 되게 입이 짧았어. 그럼 안 클 수도 있죠. 그래서 ADHD도 똑같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유전적 영향이 75% 정도, 그다음 환경적 영향이 25% 정도. 부모님이 ADHD였으면 아이가 ADHD일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일 수 있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ADHD가 스펙트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모님도 이 중에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부모님도 심한 사람, 뭐 별로 없는 사람, 중간 사람, 뭐 엄마, 아빠 2명이 있잖아요. 그 2명의 그 어디쯤 있었던 게 이 아이가 어떻게 조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진단이 없었어도 중간쯤 있었어. 근데 그 중간쯤이 어떻게 합해지면서 이쪽은 좀 많이 갔어. 그러면 두 분은 없었는데 애가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부모가 진단을 받은 경우 아이에게서도 진단을 받을 확률 한 40에서 60% 정도 돼요. 그럼 환경은 뭔가요? 환경적 영향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신 동안의 환경도 있고 얘가 섭취하는 것들에 영향이 있는가 이런 연구도 많아요. 제가 강조한 환경적 영향은 부모가 줄 수 있는 환경, 예를 들면 양육 환경. 아이 키를 이제 결정한다고 봤을 때 유전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다음에 아이를 뭐 어떻게 먹이느냐, 운동시키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한 것이 부모의 양육 환경인데요. 실험이 이렇게 나와서 정리된 게 2가지 보호적인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을 좀 많이 받았어. 그러나 ADHD가 발현하는 것을 늦추거나 또는 발현하는 그 크기, 아까 얘기했죠. 정도를 낮추는 환경이 있다. 그 환경이 이제 2가지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지지적인 환경. 이 아이들에게 지지적인 환경이라는 거는 그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환경. 예를 들면 저는 독특한 환경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환경이었어요. 왜냐면 다 같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집을 갔을 때 그 환경은 이해 못하고 수용 못하는 환경.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매일 야단 맞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닥터지가 예. 어머니나 이제 시어머니한테 매일 야단을 맞아요. 네네. 이해하고 지지하는 환경에는 네. 괜찮았어요. 네. 실수 많이 했지만 발랄한 사람. 근데 이해하고 지지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하냐.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냐. 너 이런 애는 처음 봤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오히려 이 ADHD 증상이 오히려 더 발현할 수 있고 결과가 더 안 좋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환경. 얘들이 받는 메시지가 얘들한테 어려운 게 있어요. 주의 조절, 행동 조절. 이 두 개가 어려워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는 거야. 너 일부러 그런다. 너 말을 안 듣는다. 아니면 너 뭐 이기적이다. 그런 메시지를 얘들이 계속 받고 어릴 때부터 받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어요. 또 어떤 메시지가 또 자주 가게 되냐면 너는 말해도 안 된다. 왜냐면은 집중해라고 해도 두 개만 풀고 또 어디 가고 그러니까 야 이게 니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냐.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거는 아이에게 너는 발전이 없을 거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줘야 되는 말은 네가 요게 어렵지만 지금 어렵지만 요렇게 도와줄 테니 연습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지지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은 환경에 가면 이 아이들이 오히려 주의 조절이 더 안 되고 오히려 자기 조절이 더 안 돼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착안을 하면 이 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지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을 좀 덜면 그렇죠. 긍정적으로 해주면 이 ADHD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효과도 있는 건가요? 진짜 그래요. 예. 실험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증상 자체가 완화되기도 하고 또 이런 환경에 있은 아이들이 증상 발현이 늦어요. 저 같아도 어릴 때도 실수도 많이 하고 했지만 상당히 지지적인 환경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자란 거죠. 그냥 뭐 실수하면서 자란 거죠. 만약에 제가 계속 네거티브 피드백만 받았다면 이제 자신감도 떨어지고 나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동기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오히려 더 공부 더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결과는 부정적인 환경의 아이들이 훨씬 더 기능적으로 더 떨어지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한 아이들이 기능이 더 올라갑니다. 네. 근데 왜 흔히 ADHD 하면은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때 약물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뇌 발달 상의 차이라 했잖아요. 전형적인 발달하는 뇌를 보면은 부위별 발달도 있고 그다음 부위별 소통하는 발달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부위별 발달도 조금 늦을 수 있고 소통도 굉장히 느릴 수 있고 대표적으로 전전두피질, 기저핵, 그다음 소뇌 이렇게가 조금 더 발달을 천천히 한다. 그다음 동기의 도파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요. 그리고 도파민과 노르에프린이 각성 조절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깨 있느냐, 잠 오느냐. 근데 이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도파민 레벨이 낮아요. 도파민이 낮아요? 네, 레벨이 낮아요. 높을 줄 알았어요. 설쳐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면 도파민이 많으면 활동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낮아요. So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애들이 전반적으로 저도파민이에요. 전반적으로 좀 저각성 상태예요. 졸려. 근데 졸린 사람이 지루하면 어떻게 돼요? 자겠죠. 더 졸리죠. 그래서 얘들은 안 그래도 좀 졸려서 지루하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 게 재밌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이제 재밌어서 한번 터지잖아요. 그러면 또 진짜 약간 과분비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용하라 그래도 안 되고 아무리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래도 안 되고 ADHD 약은 대체 도파민을 올립니다. 전반적으로는 저도파민 상태예요. 그래서 도파민을 올려주면 얘들이 집중도 더 잘하고 각성도 더 돼 있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죠. 치료받는 그 약물은 대부분 도파민을 높이는 약이에요? 도파민 and norepinephrine. 주로 도파민. 네.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경미한 정도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진짜 좋아질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전략을 쓰면은 그 증상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 될 수가 있어요. 뭐 그거를 완치라고 하려면 완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거 이상이 돼서 이제 약물 쓰고 있잖아요. 약물 쓰면서 또 그 행동 치료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비약물 치료를. 그러면 많이 보완이 돼서 또 조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더 심한 경우에 약물을 써서 상당히 좋아졌는데 또 약물을 끊으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정신과적 진단이 이게 완치가 되냐고 물으면 사실 완치가 되는 질환은 의학적으로 별로 그렇게 완치가 되는 질환은 그렇게. 근데 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보상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다. 왜냐면 아이들이 그래도 배울 때 어떤 배우려는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행동을 교정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학습을 한다거나 아이가 이제 어떤 학습이 나왔던 걸 배울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뇌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다음에도 그걸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보상 처리예요. 어떤 일을 하니까 좋은 일이 있었어. 기분이 좋았어. 기억해. 넥스트도 그 일을 하면 또 좋은 일이 있겠네. 또 해. 그게 학습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 보상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처리가 되면 이 숙제를 하니까 엄마가 항상 좋아했고 선생님도 상품을 줬어. 뭐 이렇게 됐어요. 그걸 몇 번 하면 얘가 기억을 하잖아요. 예. 그럼 다른 애들은 숙제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 숙제를 할 때 그때 그 보상을 생각하면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일단 이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숙제를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알기는 아는데 그때 이제 동기가 일어나서 이 도파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을 이러면 그거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들이 그게 진짜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즉각적인 보상. 이 숙제를 한 페이지를 했을 때 스티커를 하나 준다거나 표시를 하나 해주고 그래야지 이걸 유지하면서 다음 페이지를 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이 아이들이 대체로 흥미로운 게 없고 지루하고 잠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흥미를 주어야 아까 흥미를 주면 도파민이 또 팍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 흥미를 찾도록 되게 노력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쉬워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막 별로 뭐 관심 없어도 꼭 관심 있는 게 있어요. 뭐 토마스 기차를 좋아하든지 뭐 사마귀를 좋아하든지 뭐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그러면 그거를 흥미를 유발하는 곳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 미국에서는 이렇게도 하거든요. 애가 뭐 토마스 기차를 좋아하면 토마스 기차에서 수학 문제를 내요. 다들 흥미가 없으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흥미가 없는 일에는 이제 도파민이 거의 안 나오면서 도파민이 없으면 생물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들의 그 도파민을 올리는 그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1은 흥미, 2는 도전. 모래시계가 다 떨어질 때까지 요 4개 풀 수 있어. 요런 도전에 있으면 도파민이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신선함, novelty. 이게 또 한참 재밌어서 했어요. 근데 금방 실증을 내요. 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긴급. 이 어른 ADHD들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마지막 데드라인을 하거든요. 데드라인을 정해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좀, 이걸 어떻게 이용하란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를 궁리를 하시는 거예요. 흥미를 어떻게 넣을 건가? 도전을 어떻게 넣을 건가? 신선하게 어떻게 좀 바꿔줄 수 있나? 그 다음에 데드라인이나 뭐 이렇게 요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걸 어떻게 얘한테 줄 수 있을까? 요거를 궁리하시는 게 야단치는 거 있잖아. 이게 집중 못해. 이거 몇 번을 해. 이거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 이 아이들 훈육할 때 안 좋은 게 뭐냐면 엄마 말 들어.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엄마 말 왜 안 들어가? 되게 안 통해요, 얘들은.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 안 통하니까 하나만 하네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빼기보다는 딴 거가 조금 어렵게 보여도 딴 걸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래서 제가 뭐로 바꾸라 하냐면 엄마 말 들어 해서 규칙을 따르자. 우리 집의 규칙은 뭐 안전, 배려. 이건 배려하는 게 아닌 거야.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지. 네가 그렇다고 걔를 밀면 이건 아니야. 이렇게 몇 가지 가치 같은 거 내놓고 이게 규칙이다 하고 서로 동의를 해야 돼요. 엄마 혼자 우리 집은 5시간 공부하는 게 우리 집의 규칙이다. 그러면 애가 볼 때 왜 5시간 공부하는 그런 거는 잘 안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뭐 안전하고 배려하고 서로 도우고 뭐 이런 거는 애가 생각해도 그 정도는 따라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애가 어떤 행동을 교정해야 할 때는 엄마 말 안 들어. 엄마가 얼마나 몇 번을 말했어. 엄마 말 들어. 이보다는 우리가 얘기한 규칙 있지. 우리 집의 규칙은 서로 도와주는 거야. 서로 안전한 행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그건 안전한 행동이 아니야.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를 또 가르쳐줘야 돼. 요것만 안 돼. 그러면 얘 또 아무 생각이 없어. 뭘 해야 되지? 요거 요렇게 얘기해주고 요게 우리의 규칙이야. 그다음 대안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아.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그 갈등이 떨어지고 오히려 지키는 것도 또 높아지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안 키우셨잖아요. 막 뜯어고치려고 안 키우셔서 저는 몰랐다가 이제 저희 시어머님이랑 6개월을 살게 된 적이 있었어요. 계속 이제 저를 교정하시려고 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잊어버리고 청소가 안 돼 있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얘를 교정해주면 더 잘하겠지. 그러셨구나. 진짜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요거 닦아라, 여기 닦아라, 요거 접어 넣어라. 이게 거의 따라다니면서 그러셨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40이 넘었는데도 와 정말 반항심이 생기는 거야. 40이 넘었는데도. 그럼 10대 애들은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그래서 닦으려고 하다가도 여기 와서 이거 닦아라 그러면 진짜 닦기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40이 넘었는데 정신과 교수인데도 그 강압적인 거에 안 따르고 싶은 이 인간 본성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조금 더 이렇게 도전적인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강압에는 잘 반응하지 않아요. 다음에 또 방문하실 때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